아까부터 곡선을 깔아왔듯이 오늘 질문을 내기로 하신 분이 새벽 3시까지 술 드시는 바람에 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즉석으로 질문을 만들어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의 겉에 뒤에 나오겠지만 변화를 중요한 키워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도 주인공인 김성곤이 그 허리를 꼿꼿하게 펴는 것부터 그 조그마한 변화가 이제 인생 전반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으로 이야기의 서술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20자평에서 비판하셨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서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이 책을 읽고 할 말이 없으셨던 박관 선생. 그렇죠. 변화에 대해서만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문학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변화라는 것이 정말 지극히 속물적인 이야기, 속물적인 의미에서의 변화, 그리고 자신의 실질적인 변화, 어떤 근본적인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성공을 해야지 성공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기준이 이미 명확하고, 소설 속에서. 그래서 그 소설에 나오는 그 일론 머스크스러운 외국 갑부가 있는데, 그 갑부의 인정을 받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성공이라고. 글렌 굴드. 나의 소중한 글렌 굴드를 이런 데 끼얹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되게 좋아하는 음악가인데, 그래서 그런 그 변화의 기준이라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 속물적이고 너무나 범상해서, 너무나 범속해서 사실은 별로 와닿지 않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주인공이 어떤 자기 개발에 실패한 주체이고,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어떤 인생의 굉장히 힘든 위기들 속에서 자신을 다잡아가면서 어떤 다른 존재로, 다른 주체로 거듭나는 이야기였다면, 그리고 그 다른 주체로 거듭나는 것이 사실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내면의 어떤 변화, 실질적인 어떤 다른 존재로의 탈바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변태라고 해야 되나요?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면 좀 다른 여지가 있었을 텐데, 저는 그런 걸 기대를 하고 끝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고, 기대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시지 않습니까? 예. 읽고 나서 내가 기대를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변화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정말로 극히 피상적인 의미에서의 변화. 그래서 그 변화라는 건 사실은 몸에서 지방을 깎아내고 뭔가 자세를 고쳐 세우고 뭐 그런 것들 물론 중요합니다. 사실은 미셸 푸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말기에 미셸 푸코가 얘기하는 그 자기 배려라는 이제 주제가 있는데, 그 자기 배려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사실은 로마 시대의 어떤 철학자들의 논리를 빌려와서 자신의 몸을 바로하는, 그러니까 동양시로 얘기하는 수신, 그런 차원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자기 배려가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영혼을 바꿔내는 방식의 그런 자기의 주체를 바꿔내는 이야기인데, 그런 차원의 변화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변화라는 점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왜 애꿎은 글렌 굴드까지 끌어왔, 꼭 그랬어야 속이 시원했느냐 라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 표지가 시원하고요. 속은 시원한지 모르겠지만 표지는 되게 시원하게 잘 나왔고, 저는 그래도 자기계발서와 어쨌거나 이 책이 변별성을 가지고 있는 지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이야기하는 방식이라고 했을 때 자기계발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생존자 지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안에서 성공 법칙을 찾아낸다는 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계명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논리를 우리가 자기계발서 안에서 보아왔다면 이 책은 명백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계발서의 논리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일단 이게 있어요. 그게 실패한 사람의 자기계발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방법이고,
이게 결국에는 자기의 인생이 그러니까 어쩔 도리조차 없이 무너져버린 한 남자. 그래서 자살을 위해 한강대교 에서 아래를 이제 내려다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 괴물의 첫 장면이 떠오를 법한 그런 이제 첫 장면으로부터 이 소설이 시작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 삶을 반추하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초반부 이야기는 이제 솔직히 설명이 안 되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기 삶이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근데 몇 가지의 막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 가지고는 이 남자가 왜 이렇게 실패했는지 무너졌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내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논리가 뭔가 되게 심플해져요. 결국에는 내 삶 전체를 통째로 복습해가지고 진정한 원인을 찾아내고 그걸 막 바꾸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기 안에서 자기가 한 남자가,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공속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쩔 수 없죠. 이 남자는 너무 세속적인 남자니까. 이 세속적인 남자가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이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바꿀 수 있는 건 자세부터 바꿔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단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개발, 그러니까 뭔가 자가당착 같긴 한데 자기개발을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긴 한데, 자기개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변화와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큰 틀의 목적성,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경로가 다를 뿐이지 목적지는 비슷한 형태의 소설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자기 배려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거나 자기 배려를 겨냥하고 있긴 해요. 투폴 이야기에 말씀하셨고, 그게 이제 영혼의 어떻게 보면은 문제인데, 근데 우리 아까 알라딘 20작품도 봤지만 요가 강사님이 거기 댓글 다셨는데, 이게 명상의 단계란 말이에요. 이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자세를 우선 바르게 하는 것으로부터 정신이 깨어난다. 영혼의 수련법인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에는 뭐 육체하고 영혼을 분리한다라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걸 잘 알고 있고, 영혼을 어떻게 해서 수련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건 내 몸을 바꾸는 것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되게 낮은 시선으로부터 접근하는 자기 배려인 건 맞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이 근데 말씀하시다가 보니까 약간 떠올랐는데, 실패한 이유가 나오죠. 거기 주식 차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한 과한 확신으로 그쵸, 자기 회사를 확신. 그만두지. 회사를 그쵸, 그만두고 그쵸.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근데 막으로 이제 들어서는 거지. 옛날 이야기까지 가면은 사실은 영성체를 나눠주는 뭐였지 이름이? 팔규? 규파리? 규파리를 막지 못한 것부터 인생이 꼬였다라는 느낌도 받는 거잖아요. 나는 약간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항상 자기 확신이 없고 휘둘려 뭐 이런 거. 확률적으로 정규 분포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대부분 중간에 속하잖아요. 많은 평균적인 사람들이 공학게임이든 사학게임이든 자영업자든 이 정규 분포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망해요. 90% 이상. 여기 속한 사람인 거죠. 여기 주인공. 그렇지.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사람의 실패는 필연적인 거다. 사실상 필연적이라고 봐야죠. 필연적이라기보다는 평균적인 거죠. 평균적인 어떤 실패의 상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제가 20자병을 처음에는 어느 동학 게임의 재활기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뭐 주식이든 자영업이든 한국에서는 대부분 다 성공하는 게 되게 이제 극소수인 거고, 말이 안 되는 거고, 예외적인 아웃라이어인 거고, 실패하는 게 사실 당연한 거죠. 근데 원인을 개인에게서만 찾는다. 그렇죠. 그걸 개인에게서 찾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바꿀 수 있는 것도 개인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결국에는 자기계발서를 비판하지만 자기계발서와 닮아지는 영역은, 자기계발서를 넘어서려면 사회를 비판하고 구조를 비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밖에 바꿀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이 노력 안에 어떤 연결성, 그러니까 막 엄청 거창한 공동체나 막 타인과의 관계 이런 걸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 딱 한 명, 누구야, 성곤이 김성곤 안드레라, 영실이 박영실 박영실 씨는 현자고, 성자가 된 청소부. 그 젊은이. 예. 그 젊은이. 진석이. 그러니까 진석이만 사실 성곤 안드레아의 유일한 이해자고, 서로가 서로를 마주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딱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세대는 다르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뭐 에메랄드 시티에서 썼던 표현은 지금 일종의 거울처럼 서로를 비춰주기 때문에 이제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뭔가 이제 어디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응답을 찾을 때 상대방이 이제 그 응답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으로서 활용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가능한 답변이긴 한데 약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가 뭐 아주 본격적인 사회 비판, 아주 본격적인 구조 비판, 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뭐 혁명, 혁신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아 우리는 결국 바꿀 수 있는 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너 정도야 라고 말하는 이 소설의 어떤 그 태도가, 그러니까 이 제품 한숨을 쉬는 이유는 말이 안 되니까 지금 본인도 말을 하면서 이게 아니야, 말이 되나? 한숨을 쉬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기도 하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딱 이 정도까지가 원하는 최대치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소설은 사실은 그거잖아요. 뭔가 먼 길을 돌아 거울 앞에 선 의이잖아요. 이 소설은 사실은 김성건이란 사람이 이 노래 가사가 네. 소설 안에 나옵니다. 박영실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설득력이 저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어쨌든 불행도 행도 다 내 거다, 오케이, 좋은데 이게 약간 이제 불교 느낌도 들고 뭐 한 생각 돌리면 뭐 나무도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거를 받아들이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정말 사람이 그러니까 바닥까지 찍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러니까 사실 희망 없음에서 뭔가 살아갈 동력을 얻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저는 이 소설에서 김성건이 보여주는 것보다는 더 처절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안전해요, 이 소설은. 물론 처음에 한강다리 앞에서 시작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거북목 고치고 그 다음에 배달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 아이디어를 실행시키는 그 과정이 우연이란 말이에요. 우연히 사고가 났고 자기는 우연히 영웅이 됐고 그 영웅이 된 것 때문에 우연히 글렌 굴드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냥 쭉 올라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글렌 굴드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싹 다 뺏긴 하지만 그래도 망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빚도 다 깎고 글렌 굴드님 때문에 창고 하나 창고도 빌리게 됐고 그 다음에 보이는 이 사람의 그 폐쇄적인 행위는 저는 약간 어리광 같은 거예요. 아니 한강다리 앞에까지 섰던 사람이 그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상태로 돌아선 상황에서 망했는데 이게 그렇게 느껴진 이유는 작가가 실패를 일부러 억지로 예정하고 쓴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 이제 결말 쪽은 사실 정해진, 그러니까 결말은 정해놨거든. 그러니까 성공 뒤에 한 번 더 망하게 해야지 이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저는 설득력이 없더라고요. 그냥 안전하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읽을 때 뭐 어떤 긴장감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없이 그냥 후루룩 읽게 되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계발서일 수도 있지만 소설 내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소설이 좀 작가가 너무 좀 안전하게 쓰려고 하지 않았나. 해피엔딩이라는 게 좀 크게 오려면 불행도 커야 되는데 해피엔딩이 얼만큼 그 불행이 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만 좀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소설 전반적으로 다 좀 아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에 성공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글렌 굴드라는 부자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성공했는데 성공해서 다시 또 실패하는 그 과정도 너무 이제 빨리 처리가 된다는, 급하게 처리가 된다는 느낌이 들고, 사실은 성공의 한가운데서 사람이 다시 바닥에 처박힐 때 사실 이 위치 에너지 때문에 더 큰 좌절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자기가 실패했던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단순하게 처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실은 아까 배상민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박희선 선생님 너무 입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숙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딱딱 정해져 있는 플롯대로 그냥 그런 에피소드들을 그냥 대입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니, 저는 이 소설에서 그 엄청 이제 성공했다가 또 실패하고 아무튼 이 과정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실패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그래서 뭐 엄청난 좌절,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이후에도 우리는 소박한 일상,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또 실패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이거는 나는 이 책은 자기 개발서를 부정하는 어떤 자기 구원에 관한 서사고 자기 구원은 자기 개발의 그런 논리와는 달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작가 나름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이 텍스트 안에서의 내적 논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적 설득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그렇게 빚을 몇 억을 지고 있는데 그렇게 빚 도촉도 받지 않고 이렇게 처음에 이 사람이 그냥 자기 한 몸만 이렇게 챙기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오피스텔은 몇 달 동안에 그 임대료를 나는 이미 지불했고, 근데 이 사람이 아무런 빚도촉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자살을 생각할 정도면 엄청난 압박감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부인도 그런 이제 뭐 생존과 관련한 그런 뭐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그래서 일단은 초반에 읽을 때 너무 어떤 이 사실적인 그런 그 상황에 대한 이 얘기들이 좀 설득력이 없다, 논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굴두에 의해서 이제 일종의 합병한 거죠. 거대 회사랑 자기 아이디어를 이제 결합시켜서 뭔가 이제 엄청난 그 성공을 거두는데, 그러고 나서 당연히 이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 사람은 일종의 이제 소스만 제공하다 보면 이제 빠지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사람 몇 달 동안 집에서 나가지 않고 맨날 술만 마시고, 근데 그런 어떤 이 상황, 그런 식의 표현이 좀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리고 자기도 어쨌든 박영실인지 박시령인지 하는 사람에 의해서 뭔가 어떤 기본적으로 단지 태도만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그 헬퍼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을 얻은 것도 좀 설득력은 없지만, 근데 이렇게 쉽게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또 다시 또 너무 쉽게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또 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으로 돌아서고,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내적인 논리가, 이게 서사적 논리가 전혀 없고, 이 독자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설득이 안 된다. 캐릭터가 되게 직자적이에요. 그 박시랑인지 박영실인지 논리도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죠. 그 소설 속에서 그려진 사람이 어떤 버스 운전을 하는, 유치원 버스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그냥 이 사람은 나타났을 때부터 이게 현자의 느낌이에요. 현재라서 이 사람에게 발견된 거지. 그리고 이 사람, 이 주인공의 친구였던 규팔인지 하는 그 친구도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인간. 그러니까 손에 이해득실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 굉장히 도식화되어 있는 캐릭터들이 군데군데, 이 인생 행로에 군데군데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마치 이 당구공이 물리학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그런 방식으로 기능하고 굉장히 기능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이 주인공의 행보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너무 예측 가능하게 이제 여기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 심지어 이 주인공의 어머니라든가 부인의 성격, 그러니까 작은 꽃이나 이런 것에 되게 감탄하는 그런 성격들조차도 너무나 전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나이든 여자들은 원래 꽃을 네, 좋아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여성들은 다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전형적이고 납작한 방식으로. 그래서 와, 이거는 정말 고민이라고는 1도 없이 캐릭터들을 만들었다는 생각. 근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변화
나머지 사람들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고정적으로 보여줘야 주인공이 변화하는 이 적극성을 상대적으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이야기의 구성도 이 전형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뭔가 우리가 결국에는 주인공의 적극적 성장이 구원이라는 형식으로 느껴질 수 있으려면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의 큰 어떠한 위기와 혹은 절망을 좀 파헤쳐나간 이 과정의 밀도가 좀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실형 할아버지가 훅 하고 나타나가지고 무슨 무협지에서 기연을 주는 할아버지처럼 너는 여기 기경팔맥이 막혀있구나 이러면서 툭툭 쳐주면 갑자기 욱 하고 일어나는 그런 어떤 주인공이 갑자기 대호각성이 발생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좀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서사적인 긴장감이나 설득력을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묘사하자면 이 소설의 제목이 결국에는 튜브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튜브는 떨어진 사람의 이 위기를 건져내기 위한 도구로서 나타났을 때 정말 절실한 은유가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소설에 있는 인물, 그러니까 주인공 김성모 안드레아는 원래부터 떨어지기 전부터 튜브를 하고 있었다. 사실. 혹은 번지점프 이거를 달고 있었다. 라는 느낌이 크게 든다는 거죠. 묘사 자체가. 또 맨 처음에도 사실은 2년 전에 처음 자살하려고 했을 때 또 보면 추워서 칼바람이 너무 추워서 오늘은 날이 아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절실함을 뭔가 우리에게 극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장치나 사건적인 묘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없어 보이고 이 작가가 너무 메시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메시지를 위해서 나머지가 복무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 메시지에 의해서 희생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튜브가 지푸라기 프로젝트도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의 그 지푸라기인데 지푸라기는 튼튼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지푸라기 하나하나를 모아서 우리 튜브로 만들어 보지 않으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들 때 서로에게 튜브가 되어주자 뭐 이런 식의 너무 그 우리는 단지 뭐 약한 밑 지푸라기에 불과하지만 그것들이 모여 서로를 누군가를 응원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약한 지푸라기라도 튜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작가의 그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고 그 강력한 메시지를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세팅을 하다 보니까 그냥 김성곤이랑 그 진석이랑 만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요즘에 50대의 위기와 20대의 위기 그러니까 다 각자가 다른 방식의 자기 개발을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자기 개발의 그 이 논리에서 좀 벗어난 그 두 사람 약간 거기서 빗겨서 있는 두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하는 이런 방식부터 뭐 아무튼 다른 박영실 같은 그런 식의 현자 캐릭터라든가 빌런이라든가 빌런의 설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이 메시지에 복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편의 소설이 아니라 약간 에세이처럼 쓴 자기 혹은 어떤 한 사례, 자기 개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어떠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개발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어떠한 자기 개발의 한 사례로서 그렇게 읽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런 형태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를 소설 안에서 좀 한국 문학의 안에서 다룰 때의 어려움이 좀 여기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그러면은 이런 세속적인 성공하고는 구별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변화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소설들은 말 그대로 뭔가 탈속적이거나 완전히 좀 이제 윤성희 소설에 있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처럼 약간 정말 나는 저런 어떤 그 평균적인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들을 지향해 느린 세계를 지향해 라고 하는 게 막 그런 식으로 너무 이건 현실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뭔가 이 세속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치열하게 하면서 뭔가 성장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이거는 되게 세속적인 이야기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결국에는 이 세속성을 극복하려면 이런 어떤 기계적인 탈속성이 들어온다는 거죠. 박시령 씨처럼. 그러니까 갑자기 얘한테 깨달음을 주고 갑자기 우연이 나타나고 기연이 나타나고 갑자기 뭔가가 주인공을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연적 속성들이 안 들어오면은 뭔가 주인공이 능동적으로 이 상황 안에서의 세속성도 자기가 극복하는 그런 성공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참 다루기 어려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윤성이 소설에서의 그런 어떤 뭐 약간 우화적인 동화적 성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소설도 좀 있긴 초창기에 그런 소설이 있긴 해도 그 소설에선 예를 들면 내가 뭐 무슨 이제 찜질방에서 장기 체류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거를 찜질방에 그 이 사물함이 이제 내가 이제 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나가 입고 이제 옷을 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입고 싶은 욕구도 없어지고 뭐 아무튼 그러면서 자기의 지금 현재의 그 좁은 사물함의 사이즈에 자기의 이 욕망의 크기를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방식의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어떤 이런 식의 그 성공이라든가 혹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방식의 뭐 전혀 다른 방식의 어떤 성공이라면 성공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거고 여기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은 평균적인 성공. 확실하게 좀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성공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한 자기 변화이기 때문에 이게 앞에서는 이 사람이 이게 자세를 바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거를 겨냥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 좀 성공에 대한 걸 다룬 소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몇몇 작품들은 거의 인간의 실패, 그 처절한 어떤 실패감이나 좌절에 대한 이야기,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든가 이러한 세상과 나는 등지겠다라든가 전혀 다른 오히려 자발적 실패로 걸어 들어간다. 그런 소설이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에 대한 어떤 요구와 그것을 향해서 이게 우연이든 뭐든지 간에 나아가는 이러한 서사들이 사실 익숙하지는 않은 거죠. 장유진의 달까지 가자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계열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바라고 있는 이 범속한 삶의 성공이나 작은 행복 같은 것들을 지향하는 소설들이 문제는 이제 그걸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현실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에 치열하게 가닿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요런 방식의 소설적 접근들을 좀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세요. 아, 왜?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소설이라는 장르는 성공의 이런 세속적 성공을 다루는 장르는 아닌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거리두기 하면서 좀 다른 삶이라든가 그걸 비판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익숙한 어떤 세계가 아니라 낯선 세계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장르가 소설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막 세속적 성공을 하고 그래도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가야만 한다는 그런 식의 그 작가적인 의지가 드러나는 이런 소설들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소설 이론이나 서사론이나 이제 이런 데서 보고 뭐 읽고 고전 문학 어떤 전집에서 봤던 그런 소설의 그런 장르와는 매우 다르다. 그래서 이 소설은 정말 요즘 소설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쵸. 요즘 소설이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저는 나와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근데 혁명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세상이 문제가 있고 세상을 바꿔야지 우리가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직접 개입을 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세상은 안 바뀐다. 세상은 고정돼 있고 자연 재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문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들, 자기 비극 이런 걸 겪으면서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로 바뀌면서 그 존재가 눈에 보이는 또 세상이 달라지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려낼 수 있을 텐데 이 튜브에서 그려지는 세상이 안 바뀌니까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에서 얘기하는 자기의 변화라는 거는 그냥 이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욕망에 자기를 맞춰가는 식의 변화일 뿐인 거고 그런 면에서 되게 좀 너무 단편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푸코가 얘기하는 자기 배려 같은 것이 왜 자기 개발이랑 그것이 다 구별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 배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푸코가 예를 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로마 시대 사람들인데 이 로마에서 성공한 남자들 성공한 어느 정도 성공했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질서와 모든 권력과 모든 가진 어떤 부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갑자기 산에 들어간다든가 갑자기 떠나는 거예요. 이런 걸 내려놓고 그러면서 자기 존재 자체가 영혼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그 욕망을 재배치함을 통해서 세계를 바꿔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자기 개발과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배려와 자기 개발이 전혀 다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전통적인 문학에서 얘기하는 이 개인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보다 자기 배려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 소설은 퇴행을 해서 굉장히 단순한 자기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그것이 지금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트렌드에 맞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의 어떤 갈망이라든가 갈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건드릴 수는 없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자기 배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윤리감의 발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도덕적 질서나 규범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떤 그런 자기에 대한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세계와 결별하고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자기 어떤 윤리, 그러니까는 일종의 어떤 1인용 그 도덕, 1인용 어떤 윤리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 세계에 고정되고 그다음에 상투적인 오래된 낡은 그 규범과 질서에 저항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거는 실패를 이제 예정하는 그런 어떤 싸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싸움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익숙한 소설이라는 장르의 미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안전한 구명조끼를 다 입기를 원하고 단 한 번의 실수나 실패에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어떤 지푸라기들에 의해서 어떤 이게 해소되어야만 하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실패를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 얘기한 실패 자체가 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대한 실패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성공이나 이 해피엔딩도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달과 육펜스 같은 소설은 고갱의 생애를 그린 거잖아요. 그 달과 육펜스의 주인공이 이 주인공의 정확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돈도 굉장히 잘 벌고 있던 한 가정의 이제 뭐 남편이자 아버지였고 주식 트레이더로서 많은 돈을 벌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림에 꽂혀가지고 그림을 배우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의 어떤 드라이브가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어느 순간. 그래서 갑자기 타이티로 모든 걸 다 버리고 타이티로 떠나면 사실 세속적인 기준에서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사람이에요. 불독적인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케어해줘야 될 모든 것들을 그렇게 버리고 떠난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방금 이제 심리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자기의 윤리이고 그것이 어떤 기존의 규범이라는 것이 그러면 뭐 다 옳은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갱의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서머셋 모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욕망을 재배치한 어떤 남자의 이야기인 거죠. 자기 욕망을 재배치함을 통해서 세계를 전혀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제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전 소설이라고 불렸던 그런 데서는 서사에서는 이제 그런 주인공들이 많이 나왔고 거기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던 반면에 최근에는 이제 독자들도 이런 소설들을 더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읽다 보니까. 우리의 선생님이- 포지션이 점점 옛날 요즘 소설이란 하는 네, 네, 이야기. 정리를 좀 합시다. 정리? 썸머스의 모험까지 가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네, 끝나갈 때가 됐다. 네, 일단 좀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하고 정리. 요즘 소설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으로 넘겨서 보다 다음 질문도 있어요? 심층적으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안 꺼내놓고 지금 저한테 물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질문이 없으니까 네. 계속 이게 네, 좀 자,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 깜짝 하겠습니다.